우리는 이전에 강좌를 통해서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로토콜들의 참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OSI 7레이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11장 네트워크 관리에 해당되는 명령어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남은 것이 그런 명령어들의 기반 프로토콜인 TCP/IP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네트워크 관리 명령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프로토콜은 1960년대 말에 미국 국방부의 주관으로 연구의 목적 속에서 태어나게 된 프로토콜이고요.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이 되는 업계 표준의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TCP/IP가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다면 BSD 계열의 유닉스에 이 TCP/IP가 탑재가 되면서 더욱 확산이 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이 기반인 응용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현재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도 TCP/IP 프로토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고요. 웹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거의 이제는 이 TCP/IP 베이스의 프로토콜도 그렇고 TCP/IP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이제 거의 공기와 같은 존재가 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점여들어서 거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TCP/IP 프로토콜의 내부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OSI 7레이어를 설명을 하면서 이 OSI 7레이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특정한 프로토콜이나 네트워크 장비가 있을 때 그 부분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OSI 7레이어를 하나의 맵으로 생각을 하고 배우고자 하는 프로토콜이나 장비를 우측에 놓고 비교를 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으로 사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TCP/IP 프로토콜을 OSI 7레이어 우측에 놓는 가운데 서로 비교를 하면서 이 OSI 7레이어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복습 겸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OSI 7레이어 각 계층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각 계층마다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일을 하나나 두 줄 정도씩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가운데 우측에 있는 TCP/IP 프로토콜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계층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요. 두 개의 특징을 갖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와 서버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고요. 클라이언트는 우리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UI를 갖게 되는 거고요. 서버는 데몬처럼 구동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서버는 많은 N개의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대 N의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계층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라는 부분은 압축을 할 것인지 암호화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세션 계층은 대화의 창구를 만들거나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한 일을 실질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짜게 된다면 소켓 인터페이스를 이제 핸들링하게 될 텐데 그 펑션을 가지고 세션을 만들거나 없애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션 계층은 소켓 인터페이스가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 계층은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고민하는 계층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해당되는 데이터를 누구한테 줄 건지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역할을 하는 계층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 계층에서 중요한 부분은 라우팅을 하는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라우팅이라는 거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데이터 링크 계층과 물리 계층은 서로 합쳐서 많이 네트워크 장비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물리 계층은 0과 1만을 표현하는, 알 수 있는 그런 아메바와 같은 계층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 링크는 물리 계층보다는 좀 더 뭔가를 더 아는 계층이죠. 그래서 물리 계층의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역할도 하고요. 이 물리적인 부분과 데이터 링크 계층 위에 있는 이 네트워크 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합쳐져서 사용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계층이 합쳐지면 어떤 일을 하느냐, 랜이나 웬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랜이나 웬은 모두 지능은 같죠.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이 합쳐진 지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랜은 로컬 에어리아를 엮는 그런 프로토콜이고, 웬은 와일드한 영역을 엮는 프로토콜인데, 왜 나뉘어져 있느냐면, 랜은 속도는 빠른데 전압을 멀리 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더넷이라든가 토큰링, FDDI 이렇게 랜 안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프로토콜을 쓸 건지, 로컬 에어리아를 어떤 프로토콜로 사용하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때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랜이 있고요. 라우터와 라우터를 엮는, 멀리는 보낼 수 있지만 랜보다는 속도가 늦은 거죠. 뭐 그런 멀리 있는 네트워크 장비끼리 연계하는데 사용이 되는 웬 프로토콜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고요. 어쨌든 OSI 7의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의 지능을 갖는 프로토콜인 거고, 크게 나눠보면 랜과 웬이 있고 각각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OSI 7 내에서 각 계층이 하는 특징에 대해서 한 줄 또는 두 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맵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층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계층에서부터 전압으로 그게 표현이 돼서 나가고 들어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계층이 있을 때, OSI 7내어는 각각의 특징들을 그룹핑을 7개로 했다라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지능화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물리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맵으로 구성이 되면 편하다는 건데요. 자, 요걸 기준으로 놓고 이제 우리가 배우려는 TCP/IP를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시고요. 그리고 TCP/IP가 어떤 일을 하는 프로토콜인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CP/IP 프로토콜을 가장 짧게 설명을 한다면, OSI 7 레어에 있는 계층 중에서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처리하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의 프로토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트랜스포트 계층이 해야 되는 일과 네트워크 계층이 해야 되는 일을 커버하는 현존하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TCP/IP라는 프로토콜이 이 두 개 계층을 커버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요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중에서 현재 TCP/IP가 거의 표준처럼, 업계 표준처럼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이 프로토콜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TCP/IP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트랜스포트 계층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계층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TCP/IP 프로토콜은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그리고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지를 데이터 전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해주는 게 TCP/IP구나 라고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측면으로 OSI 7레어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이라는 용어를 좀 더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커버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를 사서 OS를 깔고요. 랜카드를 꽂았다고 해보죠. 랜카드를 꽂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라든가
메일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깔고요. 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려면 TCP/IP가 또 인스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을 인스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OSI 7레이어 중에서 이 부분이 생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랜 카드를 꽂음으로써 이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미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을 인스톨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지능이 생성이 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 TCP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UDP, IP, ICMP, ARP, RARP 대표적인 TCP/I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인데 이름을 TCP/IP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는 TCP도 있고 IP도 있네요.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TCP, UDP, ICMP, IP, ARP, RARP 이렇게 많은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부분을 통칭해서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TCP와 IP를 지칭해서 TCP/IP 프로토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전부, 즉 트랜스포트 계층과 인터넷 계층, 즉 네트워크 계층을 처리해주는 요 전부의 프로토콜을 총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하면 이 전부를 총칭을 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TCP도 있고 IP도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이름으로는 TCP/IP 프로토콜 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TCP/IP 하면 이 전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TCP 하면 그 중에 TCP이거나 IP 하면 그 중에 IP라는 프로토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CP/IP는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깔았다든가 FTP 프로그램을 깔았다든가 또는 사용을 한다든가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들은 OSI 7레이어로 보면 이 3개 계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죠. OSI 7레이어가 있고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전압을 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계층으로 본다면 TCP/IP 기반의 계층은 4개 계층으로 대부분 나누게 되는데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은 OSI 7레이어에 있는 이 2개 계층을 이야기하는 거죠. 랜이나 웬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이 있는데 OSI 7레이어와 동일하게 1대1로 매핑이 되는 계층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터넷 계층은 라우팅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트랜스포트 계층에는 TCP와 UDP가 있는데 이 2개의 프로토콜은 각각 정확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은 라우팅, IP, ICMP, ARP, RARP라는 프로토콜이 서로 어우러져서 라우팅이라는 부분을 서로 고민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위에 있는 부분은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동등하게 이 트랜스포트 계층이 해야 되는 일을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FTP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했다든가 웹브라우저를 인스톨했다든가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OSI 7레이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계층보다는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4개 계층이고 OSI 7레이어는 7개 계층인데 그룹핑을 좀 더 크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 링크와 물리 계층은 어차피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묶은 거고 네트워크 계층과 트랜스포트 계층은 1대1로 나누게 됐고요.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OSI 7레이어의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을 하나의 덩어리로 좀 더 크게 잘라서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네트워크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커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을 이루게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TCP/IP 프로토콜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몇 가지 특징만 좀 더 살펴본다면, OSI 7 내에서 우리는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이라는 용어를 설명을 했었죠.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가운데 TCP/IP 프로토콜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이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FTP, 텔넷, SNTP 프로토콜들이 있는데요. TCP 위에 있죠. TCP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DNS라든가 TFTP라든가 SNMP는 UDP 위에 있는데요. UDP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멀티플렉싱은 상위에 있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하위에 있는 하나의 프로토콜한테 서비스를 받는 것, 이런 부분을 멀티플렉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디멀티플렉싱은 TCP를 통해서 외부에서 데이터가 왔을 때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우위로 줘야 되겠죠. 자, 누구한테 줄 것이냐? 디멀티플렉싱이죠. 상위에서 많은 게 서비스 요청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하위에서는 하나를 꼭 집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줘야 된다. 디멀티플렉싱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TCP 또는 UDP는 구별을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각각의 프로토콜마다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죠. 21번, 23번, 25번.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웹브라우저의 포트는 몇 번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트가 80번인지는 아는데 그 포트가 무엇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르더라고요. 자, 지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포트라는 부분은 트랜스포트 계층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TP는 21번을 쓰고요. 텔넷은 23번을 씁니다. 자, 그래서 TCP가 상위로 데이터를 주고자 할 때 21번으로 데이터가 왔을 때 21번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는 값으로 찾아서 이렇게 주게 된다는 거죠. 요 포트라는 값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마다 하나의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과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은 하위 계층에서도 역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N계층이라고 한다면 트랜스포트 계층은 N-1이 되겠죠. 인터넷 계층은 N-2가 되고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빼버리고 N-1과 N-2 간의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CP도 IP로 데이터를 주고요. UDP도 IP로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FTP가 텔넷이 SMTP가 TCP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나 같은 거죠. 복수의 데이터가 상위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이거는 멀티플렉싱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외부에서 와서 IP한테 왔다. UDP를 줘야 되는 건지 TCP를 줘야 되는 건지 동일한 상황이 발생이 됐죠. 디멀티플렉싱의 요소가 생겼다는 거죠. 뭘로 구별을 할 거냐? 자, 요 계층도 포트로 구별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요 계층에서는 여기 보면 UDP는 17이고 TCP는 6이죠.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P는 프로토콜 값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를 줘야 되는지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프로토콜마다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은 역시 N-2와 N-3에서도 또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IP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주고요. ARP나 RARP 프로토콜도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데이터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여기를 통해서 IP나 ARP, RARP한테 데이터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멀티플렉싱 요소도 있고요. 디멀티플렉싱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더넷을 사용한다고 할 때 데이터가 외부에서 왔을 때 IP한테 줘야 되는지 ARP를 줘야 되는지 RARP를 줘야 되는지 이 그림에서는 표현을 안 했지만 역시 이 둘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뭔가가 이 각각의 프로토콜을 유일하게 해주는, 유니크하게 해주는 뭔가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은 OSI 7례를 통해서 제가 그 의미를 설명을 했지만 TCP/IP를 통해서 놓고 봤더니 계층과 계층, 인접해 있는 두 개의 계층 사이에서는 항상 그러한 요소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제 설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OSI 7 레이어도 설명을 드렸고 복습을 해봤고요.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큰 그림 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뒷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요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에 있는 순수한 TCP/IP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안에 있는 TCP, UDP, ICMP, IP, ARP, RARP 프로토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본문의 내용이 유닉스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목적은 네트워크 관리에 해당이 되는 명령어를 배우기 위한 그 챕터인 건데요. 11장은. 자, 그래서 이 TCP/IP에 대한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만 짧게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뒷부분에서 각각의 프로토콜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상위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그 부분이 어떤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 관리에 해당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TCP/I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요 상위에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넓게 하기 위해서 요 프로토콜에 대한 그 중에서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일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뒷장을 통해서 요 상위에 있는 명령어를 배우기 전에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IP 프로토콜의 전반적인 기능은 OSI 7 레이어와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각각의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특징을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해당되는 TCP와 UDP의 순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프로토콜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능력,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OSI 7 레이어에서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역시 TCP나 UDP는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다른 프로토콜과 같이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의 가치를 갖는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프로토콜마다 그 두 가지를 처리하는 기능은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어떻게 해서 신뢰성을 커버하고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찾게 했느냐, 그 부분은 요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많은 프로토콜들은 제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TCP와 UDP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으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TCP에 대해서 살펴보죠. TCP는 신뢰성 있는 바이트 스트리밍으로 된 데이터를 전달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하나의 설명인 거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인데, 문제는 바이트 스트림으로 된 데이터를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트 스트림이 어떤 데이터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바이트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의 오더가 있는 데이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과 같은 데이터죠. 파일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리모트로 전달을 한다. 1메가의 파일을 전달을 한다. 파일은 옵셋으로 어떤 오더를 갖죠. 0번 옵셋에서부터 시작해서 10바이트의 파일의 사이즈를 갖는다 그러면 0번 옵셋에서 9의 옵셋을 갖는 그런 바이트마다의 옵셋 값을 갖게 되죠. 이런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전달이 될 때 데이터가 순서가 바뀌었다. 오더가 바뀌었다. 그렇다면 데이터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TCP는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하느냐, 더 세부적으로 보면 바이트 스트림으로 된 데이터를 더 잘 전달한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전달할 때 TCP는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어긋나지 않게 보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대편에도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TCP라는 프로토콜을 썼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A라는 데이터를 TCP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할 때 TCP는 막바로 A라는 데이터가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 밑에 TCP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상대편 프로그램 밑에도 TCP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데이터를 주고자 할 때 A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에 있는 TCP는 연결지향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연결과 관련된 데이터가 먼저 주고받아지는 과정을 선행을 한 다음에, 즉 연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전달이 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게이팅에 해당되는 많은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이 많은 프로토콜들은 이 중에 TCP도 있고 UDP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밖에 다른 프로토콜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트랜스포트 게이팅에 있는 많은 프로토콜들은 연결이라는 걸 기준으로 반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들이 있고요. 연결을 하지 않는 커넥션 리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연결을 하지 않는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 중에 TCP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더 큰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TCP는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에 소속이 되고요. UDP는 연결을 하지 않는 프로토콜에 소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을 안 하면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A라는 데이터를 주고 싶다.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UDP와 UDP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UDP는 연결 지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A를 보내고 싶다라고 응용 프로그램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A가 연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요. A가 막바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게 연결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자, 그래서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이고요. 버추얼 서킷 프로토콜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연결은 사실은 가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멀리 리모트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우터가 있고요. 라우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도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와 나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라우터 사이에는 많은 라우터들의 어떤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라우터가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우터가 있고요.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우터가 또 있어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때 여기가 목적지라고 볼 때 자, 이쪽에서 데이터를 전달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서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죠. 경로가 복수개가 생겨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는 요 밑에 있는 네트워크 게이팅에서 그런 일을 하겠죠. 가장 효율적인 경로가 어디인지를. 자, 근데 TCP를 이용했다면 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TCP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먼저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 연결은 지금 가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연결이 먼저 선행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연결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문제죠.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렇게 연결을 했다. 자, 두 개의 경로가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갈 때 데이터는 이 연결된 통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무조건 요 길로 가게 될 것이냐, 그게 커넥션 오리엔티드냐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가짜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여기서 연결 지향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선로를 개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이후에 데이터들이 전달이 되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의 연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연결은 가짜의 연결인데요. 가상인데 연결과 관련된 정보가 여기는 A라는 데이터가 전달이 되듯이 연결과 관련된 인포메이션, 연결 인포메이션이 먼저 경로를 통해서 이리 가든 먼저 전달이 된 거고요. 서로 주고받게 된 거고 그 후에
A라는 데이터가 나가고자 할 때는 그때그때의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TCP는 연결 지향의 프로토콜인데 물리적으로 선로를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과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일반 데이터에 앞서서 먼저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가는데 각각 연결 정보든 여기 있는 A와 같은 정보든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는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그냥 갈 뿐인 거지 같은 연결이 지나간 경로로 매번 데이터가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면 만약에 선로가 개설이 됐고요. 그 선로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전달이 된다면 데이터는 어차피 시퀀셜하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착되는 데이터들은 먼저 출발한 것이 먼저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단일한 선로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 자, 근데 그 연결은 가짜이기 때문에 A는 이쪽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가는 B라는 데이터는 미리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발한 B라는 데이터가 A와 다른 경로이기 때문에 먼저 목적지에 도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출발은 A, B로 출발이 됐지만 B가 도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바이트 스트림이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자, TCP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A가 가고 B가 가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한 경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그때그때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인 경로가 달라질 수 있고요. 어쨌든 한 경로로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TCP까지 전달이 됐을 때는 이 데이터들은 순서가 어긋나서 올 수가 있지만 TCP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어긋났다 신뢰성이 위배되는 거죠. TCP가 순서를 보정을 해서 B가 먼저 왔지만 A를 먼저 어플리케이션한테 전달하는 이런 보정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뢰성을 커버하는 일을 이 TCP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바이트 스트림이 뭐다. 커넥션 오리엔티드가 뭐다라는 설명 드리면서 TCP의 연결과 관련된 거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TCP는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고요. 데이터 주고받는 게 끝나면 연결을 종료를 합니다. 여기서 연결 성립은 연결과 관련된 정보가 교류되는 거고요. 종료 역시 연결 종료와 관련된 정보가 교류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선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고요. 설명했죠. 연속되는 패킷, 바이트 스트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오버플로우 방지로 위한 플로우 컨트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역시 신뢰성과 관련된 건데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자, 이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컴퓨터는 인텔의 듀얼 코어를 쓰고 있고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는 머신은 386이다. 과거에, 현재는 구경하기도 힘들죠. 386이고 이쪽은 듀얼 코어를 통해서 쓰고 있다. 데이터가 이쪽으로 전달이 된다. 뭔가 연산이 끝나면 연산이 끝난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달을 할 텐데요. 듀얼 코어니까 연산이 빨리 끝났겠죠. 데이터가 막 전달이 될 거고요. 이쪽은 데이터를 읽어야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데이터가 이제 비워지게 되는데 하나를 읽어가고 386이니까 천천히 어떤 로직이 돌 거고요. 이 사이에 데이터는 엄청나게 빠르게만 왔을 거고요. 그러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그 공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넘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넘치게 하지 말고 플로우 컨트롤을 통해서 신뢰성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TCP는 그러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해서도 어떤 보정 능력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가다가 변질이 됐거나 보냈는데 유실이 됐거나 순서가 어긋났거나 또 데이터가 온 데이터가 또 왔거나 자, 이러한 에러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도 TCP와 TCP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로서 신뢰성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전문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커버를 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큰 기능의 흐름적인 측면으로 이 네트워크 관련된 명령어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까지로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많이 설명했죠. 멀티플렉싱과 디멀티플렉싱.
포트를 가지고 한다 그랬죠. 어플리케이션들은 각각마다 유일한 포트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 TCP, UDP도 마찬가지죠. N계층과 N-1계층이 서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에 풀 디플렉싱 커넥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세션 계층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세션은 OSI 7레이어에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거나 없애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소켓 인터페이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연결의 창구, 그 창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풀 디플렉싱으로 전달을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크게 이 풀 디플렉싱 말고도 세 종류가 있죠. 포함해서 그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대화의 창구를 만들었는데 이 대화의 창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줄 수가 있는 거냐, 아니면 한쪽에서만 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 양방향으로 갈 수는 있는데 동시에 주진 못하고 무전기와 같이 한 타임에는 한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거냐, 그런 용어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풀 디플렉싱은 양방향이고요. 이쪽에서 데이터를 줄 때 반대로도 갈 수 있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야기한다면 하프 디플렉싱 같은 경우는 무전기 같은 거죠. 양방향으로 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갈 수는 없고요. 한 타임에 한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방향과 같은 경우에는 무전기가 아니라 라디오나 TV 같은 거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연결 모드 중에서 TCP는 풀 디플렉싱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TCP라는 프로토콜은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정리를 해보면 OSI 7 내에서 이야기했던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기능까지 제가 설명은 못 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을 다 커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보면 데이터가 변질이라든가 넘친다든가 데이터가 중복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포트라는 걸 가지고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가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T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는 상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라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TCP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겠죠. 그래서 TCP를 통해서 프로토콜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이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는 절대 변질되거나 유실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TCP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한테 와야 될 데이터가 옆에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한테 가게 되는 이런 일들 또한 전혀 발생이 되지 않게 될 거고요. 어쨌든 가장 신뢰성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TCP 때문에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냥 이점을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두 번째 프로토콜 UDP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TCP가 있는데 왜 굳이 UDP가 있느냐? 둘은 서로 어우러져서 뭔가 교류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TCP와 UDP는 서로 동등하게 자리 잡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우리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짤 때는 TCP를 쓸 건지 UDP를 쓸 건지 선택을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TCP를 선택했다면 상대편에 있는 서버 프로그램도 당연히 TCP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한쪽은 TCP인데 한쪽은 UDP다. 이렇게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로 동등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프로그램이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TCP와 상대편의 TCP가 대화하는 거고요. UDP와 상대편 어플리케이션 밑에 있는 UDP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CP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특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UDP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각각의 특징을 놓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짤 때 이 기능은 TCP를 쓰는 게 좋겠다.
또는 UDP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개발자가 판단을 해서 해당되는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UDP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두 개에 대한 특징을 다 알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리자적인 입장일지 개발자적인 입장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둘 사이의 특징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UDP에 대한 특징 살펴보도록 하죠. 자, UDP는 사실은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TCP에서 설명했던 부분의 서브셋이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이렇게 보죠. 좀 더 쉽게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요 UDP나 TCP가 있는 계층은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계층이 해야 되는 일, OSI 7 내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신뢰성을 커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바이트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TCP는 다 처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 신뢰성을 처리하는 일의 양,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일의 양을 퍼센테이지로 따져본다면 신뢰성 부분이 한 95%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숫자에 크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대략 그렇다는 거죠.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는 부분을 한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TCP는 이 두 가지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UDP는 특이하게도 이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은 처리를 하고 있죠.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은 포트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죠. 자, 이 부분은 TCP 때 이미 설명을 했죠. 그리고 신뢰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이 끝난 거죠. 이 부분은 TCP 때 설명을 했었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신뢰성과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UDP는 신뢰성은 처리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쁜 거죠. UDP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다면 UDP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전달했지만 상대편 어플리케이션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UDP가 처리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뢰성에 대해서 위배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안 좋은 건데 UDP가 왜 있을까? 사실은 신뢰성이 없음으로써 뭔가를 더 이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을 얻을 수가 있느냐? TCP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UDP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쳐다보면 이 신뢰성이 없음으로써 TCP가 못하던 뭔가의 오버헤드를 UDP는 또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이 뭐냐? 속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 자, 보시죠. TCP는 95% 플러스 5%의 일을 다 로직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신뢰성과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을. 근데 UDP는 신뢰성이 양쪽으로 보면 한 95%가 되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한답니다. UDP의 모듈에서는 이 부분이 빠지겠죠. 자, 그러면 95%에 해당되는 로직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TCP보다 빨라졌을 거냐. 데이터가 신뢰성이 없어서 변질되거나 유실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오기만 한다면 그 속도는 TCP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만큼에 대한 로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속도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면 TCP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UDP를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성보다 속도가 제일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렇다면 TCP로는 속도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UDP는 빠진 거죠. 그래서 속도적인 이점을 얻을 때는 UDP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특징 때문에 TCP가 있지만 UDP가 부족한 듯해 보이지만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없고요. 멀티플래싱, 디멀티플래싱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포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뢰성을 굳이 UDP를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위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UDP는 신뢰성도 없고 메시지도 유실이 되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연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TCP 때 볼 수 없었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뢰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놈이고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속도도 빠르면서 신뢰성도 가져야 된다면 어떤 프로토콜을 선택할 거냐? 그래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UD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가운데 두 번째 신뢰성도 있어야 된다. 자, 이 신뢰성 때문에 TCP를 선택한다. 속도 부분은 어떤 뭔가를 부릴 수가 없는 거죠. TCP는. 자, 그렇지만 UDP를 선택한다면 속도는 얻게 되는 거죠. 빠르죠. 95%가 빠졌으니까. 신뢰성 부분은 여기 있는 상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정확한 어플리케이션은 찾고 있는데요. 속도 부분은 빨라졌죠. 이만큼이 없으니까. 신뢰성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그 미션이 속도도 빠르면서 신뢰성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못 한다면 위에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5%만 남았기 때문에 속도는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TCP만큼의 이 95%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미션에서 필요한 정도만의 신뢰성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정도만 커버를 해준다면 이만큼만을 프로그램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버를 해준다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직도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융통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TCP는 그런 융통성을 속도에 대해서 부릴 수가 없다는 거고요. 속도도 빠르고 신뢰성도 있어야 된다. UDP를 쓰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신뢰성과 속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UDP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을 UDP가 갖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TCP의 오버헤드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 신뢰성이 있게 데이터가 전달이 됐지만 어쨌든 이 95%에 해당되는 로직이 매번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오버헤드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인 거고요. 자, 두 번째, UDP의 장점 또 하나를 본다면 브로드캐스팅과 멀티캐스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TCP는 유니캐스트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본문에도 설명이 되어 있죠.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여기 있는 브로드캐스트와 멀티캐스트 말고도 유니캐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는 이 유니캐스트로밖에 데이터를 전달하지 못하고요. UDP는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를 쓰고자 한다면 TCP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유니캐스트는 뭐냐? 자, 여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상대편의 리모트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을 이야기합니다. TCP나 UDP 다 가능하고요. A라는 문자를 여기에 있는 4개의 리모트에 있는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유니캐스트를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A라는 문자를 4번 라이트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TCP를 이용했다면 데이터가 가기 전에 연결 또한 4번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연결을 통해서 A라는 데이터가 한 번씩 4번 라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UDP를 선택했다면 연결은 없지만 어쨌든 요 4군데로 동일한 라이트를 4번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전달을 한다. 그때는 TCP가 아니죠. UDP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여기 리모트에 있는 4개의 시스템으로 A라는 데이터를 전달한다. 이때는 브로드캐스트는 한 번의 라이트는 한 번만 했지만 한 번의 라이트로 여기에 있는 이 도메인에 있는 모든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브로드캐스트의 특징입니다. 한 번의 라이트로 모두 다 전달을 하는 거. 자, 멀티캐스트라는 부분은 뭐냐면 유니캐스트와 브로드캐스트의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브로드캐스트는 무지막지한 거죠. 이 도메인에 있는 모든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다 전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이 데이터를 받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브로드캐스트를 썼다면
다 일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버헤드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멀티캐스트는 어떤 방식이냐? 한 번의 라이트로 복수의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받고자 하는 시스템으로만 데이터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데이터가 안 간다는 거죠. 자, 유니캐스트는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데이터 시스템으로만 데이터를 전달하죠.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n번 라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브로드캐스트는 한 번의 라이트로 n개한테 줄 수가 있지만 그 중에는 받기 싫은 시스템도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멀티캐스트가 해결을 하는데 한 번의 라이트로 n개가 아니라 all이 아니라 복수개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받고자 하는 대로만 전달을 하는 것. 이게 멀티캐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의 특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TCP가 아니라 UDP를 이용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TCP/IP 프로토콜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인 TCP와 UDP에 대한 특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밑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이죠. 이 부분에 있는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CP/IP 프로토콜의 설명에 대한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인터넷 레이어, OSI 7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레이어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레이어에는 IP가 있고요. ICMP, ARP, RARP라는 4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앞서 설명했던 트랜스포트 계층에 있는 TCP, UDP와는 좀 다른 양상을 갖는데요. TCP와 UDP는 서로 동등한 프로토콜이었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TCP를 선택하는 거냐, UDP를 선택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대화하는 리모트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밑에도 TCP면 그쪽도 TCP, UDP면 그쪽도 UDP를 통해서 서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각각 사용이 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인터넷 레이어에 있는 IP나 ARP, RARP, ICMP는 위에 있는 TCP와 UDP와는 다르게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합심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좀 다른 거죠. 각각 독립된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TCP나 UDP처럼 서로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의 기능인데 기능을 전문화해서 이렇게 각각 찢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쳐져야만 하나의 라우팅에 해당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 라우팅에서 대장은 IP라는 프로토콜이 대장이어서 TCP나 UDP는 모두 IP한테 데이터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IP가 라우팅,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목적지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라우팅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ICMP나 ARP, RARP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요청을 통해서 ICMP나 ARP가 처리해준 결과를 받아서 다시 일련의 라우팅 과정의 작업을 처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이더넷이나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랜이나 웬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서로 호출을 통해서 서비스를 의뢰를 하는 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라우팅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고요. 서로 분업화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IP가 이 라우팅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라우팅, 길을 찾아가느냐? TCP/IP에서는 IP 어드레스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IP 어드레스가 주소가 되는 거죠.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찾아가는 일을 이 IP 프로토콜이 대장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계층에는 논리적인 주소를 가져야 되는데요. OSI 7의 측면에서 볼 때 네트워크 계층은 논리적인 주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OSI 7 내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계층 중에 하나인 TCP/IP 프로토콜에 있는 이 계층에서는 그 논리 주소를 뭘로 사용하느냐? IP 어드레스라는 주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IP 어드레스라는 부분. 만약에 TCP/IP에 있는 계층 프로토콜이 아닌 또 다른
해당되는 프로토콜이라면 역시 논리적인 주소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그 부분은 IP 어드레스는 아니겠죠.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어떤 주소 역할을 하는 그 프로토콜에서 주소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어쨌든 TCP/IP라는 프로토콜 안에서의 네트워크 계층, 인터넷 계층에서는 IP 어드레스를 논리 주소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자, ICMP 프로토콜이 있고요. ARP, RARP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 명령어들 중에서는 이 ICM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능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CMP 프로토콜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오류 통보에 해당되는 일을 합니다. 오류 통보. 자, 어떤 때냐, IP가 데이터를 목적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또는, 요 목적지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목적지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라우터가 옆에 있는 라우터로, 자, 또 라우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 라우터에 하나의 머신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이 이 머신에 떠 있다. 자, 이런 측면일 때, 이 라우터의 입장에서 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옆으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여기 네트워크가 끊어져 있다. 자, 그런 측면을 여기 라우터에 있는 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목적지가 끊어졌다면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전달하려던 데이터는 버려지게 되는데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ICMP를 통해서 못 보내게 된 원인을 이쪽으로 다시 전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만들었던 이쪽에서 시스템이 데이터를 만들어냈다면 이 데이터를 만들어낸 시스템 쪽으로 왜 못 보냈는지에 대한 오류 통보는 전달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일을 ICMP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IP를 통해서 이 라우터 입장에서 옆으로 데이터를 주려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끊어진 걸 알게 됐고요. 그렇다면 IP는 ICMP를 통해서 못 보낸 이유를 이 데이터를 만든 근원지로 알려줘라 라고 해서 ICMP 패킷을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는 요 머신까지 데이터가 왔는데 지금 전압을 통해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P한테 데이터가 전달이 됐고요. IP가 TCP나 UDP로 데이터를 주려고 했는데 봤더니 이 IP, 인터넷 계층까지는 제대로 프로그램들이 살아 있었는데 TCP를 주려고 했는데 또는 UDP를 주려고 했는데 이 프로토콜들이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얘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한테 데이터가 가야 되는데 지금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목적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IP는 ICMP를 통해서 이 머신까지는 왔지만 다시 데이터가 역으로 ICMP 프로토콜을 통해서 못 보내게 된 이유, 특정한 프로토콜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못 보내게 된 이유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UDP까지 데이터가 왔습니다. 아직 어플리케이션, 목적지까지 간 건 아니죠. 자, 이런 경우에 UDP가 이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한테 주려고 했는데 뭐를 가지고 식별하느냐? 어플리케이션과 TCP UDP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포트라는 걸 가지고 구별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UDP가 내 위에 떠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쭉 보고 해당되는 포트, 69라는 포트한테 데이터를 주려고 쭉 봤더니 69라는 값을 갖는 인덱스가 없었다. 자, 그렇다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죠. 목적지에 못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IP는 ICMP를 통해서 다시 근원지로 데이터를 ICMP 패킷을 통해서 못 보내게 된 이유를 오류 통보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떤 데이터가 목적지, 어플리케이션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에 왜 못 갔는지에 대한 오류 통보에 ICMP는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류 통보를 하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용으로도 ICMP는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진단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파트죠. 세 번째 파트, 네트워크 관리 명령어들을 배울 때 설명을 할 텐데, 핑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브라우저가 하얀 빈 페이지를 내보낸다. 그러면
이 핑이라는 명령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당되는 그 목적지 시스템에 IP를 주고 핑이라는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목적지에서 회신이 오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 뭐냐면 진단용은 항상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죠. 상대편한테 뭔가를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패킷을 ICMP라는 구문과 의미, ICMP 프로토콜에 해당되는 구문과 의미 안에다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면 상대편에서 그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적어서 다시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뭘 물어보는 거냐? 왕복 시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넌 제대로 살아있니? 뭐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ICMP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이 네트워크 관리에서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또 접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ICMP는 오류 통보용, 그 다음에 뭔가를 물어보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 오류 통보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프로토콜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운데 어우러지는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그런 데이터를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ICMP 패킷에 의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된 이쪽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진단 부분은 우리 사용자가 명확하게 진단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을 하면 실질적으로는 ICMP 패킷에 의해서 이 진단용의 내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여기에 상대편에서 물어본 거에 대한 결과가 들어져서 다시 오게 되는 거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류 통보와는 다른 게 뭐냐면 명확하게 해당되는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는 거. 이게 좀 오류 통보와는 좀 다른 거죠. 이 부분은 데이터가 주고받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자동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진단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우리가 명확하게 써서 사용을 하는데 그때 구문과 의미는 ICMP 패킷을 사용을 한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RP와 RARP는 앞에 R, 리버스만 붙어서 서로 기능은 비슷한데 서로 좀 내용이 좀 다른데요. ARP는 IP 어드레스를 주면 맥 어드레스를 찾아오는 역할을 하고요. RARP는 맥 어드레스를 주면 IP 어드레스를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맥 어드레스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IP 어드레스는 알고 있고요. 요 네트워크 계층은 논리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TCP/IP에서는 IP 어드레스를 논리 주소로 쓴다 그랬죠. 자, 논리 주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물리 주소도 있어야 되겠죠. 이 물리 주소는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데이터 링크 계층에 물리 주소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논리 주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 주소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물리 주소를 보통 맥 어드레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더넷 카드를 설치하면 그 안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물리 주소가 하나 포메어로 구워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맥 어드레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물리 주소가 있어야만 전압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나한테 왔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 IP한테 올려주었을 때 그지에서 논리 주소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가 있고요. 이 부분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건데 TCP/IP 베이스의 응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여기에다가 IP 어드레스는 입력을 하는 걸 봤어도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맥 어드레스를 입력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상대편에 대한 물리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상대편의 논리 주소는 우리가 입력을 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물리 주소는 입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 자, 여기에 있는 ARP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목적지의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면 이 IP를 줌으로써 이 IP에 해당되는 맥 어드레스를 여기에 있는 ARP와 상대편에 있는 ARP들이 서로 통신을 통해서 자기의 물리 주소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몰랐던 값을 알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맥 어드레스를 줌으로써 IP 어드레스를 얻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근엔 잘 쓰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이 ARP에 해당되는 기능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던 UDP의 특징 중에서 유니캐스트냐, 브로드캐스트냐, 멀티캐스트냐 그런 기능이 되는 원인이 이 ARP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참조책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길 바라고요. 일단은 우리 과정에서의 TCP/IP 프로토콜은 이런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가 프로토콜을 설명하면서 프로토콜은 구문과 의미다. 구문과 의미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혼란한 프로토콜이 많이 혼용이 되는 혼란한 가운데 OSI 7레어라는 참조 모델이 만들어졌고 혼란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이 OSI 7레어를 참조 모델로 삼아서 서로 호환이 되기 편하도록 해보자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는 그 OSI 7레어 각각의 계층을 한 줄 또는 두 줄 정도의 특징으로만 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특정한 프로토콜이나 네트워크 장비를 배우는데 훨씬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능으로 계층을 생각을 하고 각각의 계층을 참조 모델로 하나의 맵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TCP/IP 프로토콜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TCP/IP 프로토콜은 OSI 7레어 측면으로 보면 트랜스포트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커버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프로토콜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우리의 요 11장의 명령어를 배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에는 TCP와 UDP가 있고 네트워크 계층에는 IP가 대장이면서 ARP, RARP, ICMP가 있다. 이런 설명들을 드렸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참조책을 좀 살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와 관련된 명령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